아, 오늘은 이제 필요한 개념 중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필요한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니네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1번. 별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별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별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가까운 데는 태양, 그 다음에 우리 근처에도 있는 달.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 하면 안 되죠. 이 태양이나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별들은, 태양 같은 별, 이런 별들은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는 건,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과, 아니, 강호죠. 전례 안 가? 헬륨 원자핵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을, 야,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다, 니네. 다른 애들도 보게.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소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할 때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에 의해서 델타 MC 제곱 이렇게 보면은 질량 결손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핵의 질량, 4개의 질량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 원자핵에서 이제 수소 원자핵들이 헬륨 원자핵으로 뭘 하게 돼요? 이 핵융합 반응을 하지. 그러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주계열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별의 일생이 약 한 90%를 주계열성 단계로 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주계열성에서 벗어나서 뭘 하냐? 별이 진화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별이 진화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느냐? 보면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뭘로 바뀌었지? 헬륨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소는 중심부는 수소가 없어요. 외곽은 수소가 있지만 중심부는 수소가 없고 헬륨이 남아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헬륨들이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별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이 헬륨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헬륨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에 비해서 10배 이상 큰 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을 의미할 때 선생님이 보통 초 하나 있을 때랑 질량이 태양의 10배니까 초를 10개를 이렇게 막 뭉쳐 놓은 거야.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요. 온도가 초 하나가 타니까 상대적으로 온도는 낮지. 근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불꽃이 당연히 탈물질이 많으니까 불꽃이 막 크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온도가 낮다 보니까 수명 자체가 길어. 천천히 타니까 양은 적지만 천천히 오래 타는 거야. 수처럼. 근데 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 온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타버린단 말이야. 빨리 타니까 수명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하다? 짧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낮고 수명이 긴 태양 정도인 별은 이 중심부의 헬륨이 이제 수축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러면 이 중심부가 수축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려고 하면 외곽층에서 이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이제 외곽에서 있던 수소들이 외곽에 있는 수소들도 마찬가지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원래 것보다 크기가 커져.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적색 거성. 일단 별의 크기가 커지니까 거성인데 두 번째는 얘네들이 크기가 커지면서 이 표면 온도 자체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적색 거성 단계가 돼. 그러면 이 적색 거성에서 이 헬륨이 수축하면서 결국 탄소랑 자, 산소까지 만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가 나왔지? 탄소, 산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는. 자, 그래서 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중심부의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이 이제 수축해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탄소까지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탄소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탄소를 만들고 나서 얘네들이 더 수축해서 원래 온도가 높아지면 탄소 핵융합 반응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축을 해도 이런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야.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외곽층이 이제 계속 팽창하면서 행성상 성운이나 중심부에 남은 잔해들은 이제 백색 외성, 요런 애들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들을 보면 온도는 높고 수명은 짧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사이즈 자체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태양보다 큰 별. 그럼 얘가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을 하겠지. 그러면 얘는 원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보다 훨씬 크기가 커져. 그래서 그 크기가 큰 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초거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탄소가 핵융합하면서 뭐 산소, 마그네슘 뭐 그러면서 쭉쭉쭉 만들다가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철을 딱 만들었어. 초거성 단계에서. 그러면 철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이제 더 수축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반응 못 한단 말이야. 왜? 이 철은 안정한 원소란 말이야. 굉장히 안정한 원소야.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웬만한 에너지로는 이 철의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이제 초고성에서 이제 중심부에 있는 애들 쭉 수축을 해. 근데 철 자체가 원소 자체가 무겁잖아. 그럼 무거운 힘에 의해서 수축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빵 하고 터지죠.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납이라든지 우라늄. 보통 우라늄이 원자 번호 92번이지 얘가 원자 번호 92번이니까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종류가 약 한 110여 종이었는데 그중에서 자연계에서 한 92번까지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나머지 뭐 한 20여 종은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금이나 납, 우라늄 등을 만들면서 주변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퍼져 나갔던 이런 원소들이 합쳐져서 다시 성운이 되고요. 이 성운에서 다시 뭘 만들게 되는 거야. 성운들이 뭉쳐서 또 원시 태양이라든지 이런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태양에 뭐 수소나 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자, 다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금이나 납, 우라늄 등이 만들어지고 이 남은 질량이 좀 작으면 이제 중성자 별이 되거나 이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보통 우리가 20배에서 뭐 30배, 20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40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넉넉하게 잡으면 한 40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뭘로 된다? 블랙홀로 어, 진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엘니뇨인데요. 이 엘니뇨를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엘니뇨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평상시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엘니뇨는 평상시를 그러면 잘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요, 이 엘니뇨를 따졌을 때 우리는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남반구를 보통 남반구의 이제 적도 부근에서 남반구 근처에서 일어나는 걸 보통 포인트로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평상시 그림을 한번 봐봐. 자, 평상시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안 분다라고 한번 여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야,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적도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바람이 안 불었을 때 이 바다 자체를 보면은요. 이쪽 위쪽은 보통 수온이 높은 상태고 아래쪽은 수온이 낮은 상태야. 그러니까 위에는 높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대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 우리는 자, 평상시에 무슨 바람이 분다? 무역 풍이 불지. 자, 무역풍이 부는 거야. 그러면 이 무역풍은 이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동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근데 딱 얘네 봐도 얘네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서태평양과 이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통 이제 바람이 안 불었을 때 위쪽은 수온이 높고 아래쪽은 수온이 낮아. 근데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주니까 이쪽 아랫부분은 이제 따뜻한 물이 없고 이쪽에는 이제 따뜻한 물이 자, 보면은 이쪽에는 이만큼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자, 여기가 따뜻한 물이고요.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지. 그러니까 심층 해류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여기가 원래 동이고 여기가 서쪽이었잖아. 원래는 수온이 다 높아야 돼, 전체적으로. 근데 바람이 부니까 여기 위에 있던 바닷물이 이 서태평양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어때요?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야. 보통 이 심층 해수가 용승,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물이 생기니까 뜨거운 애는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겠지. 자, 그래서, 자,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발생한단 말이야. 상승 기류고, 일반적으로 상승 기류면 저기압대. 그럼 여기는, 추워. 상대적으로 춥단 말이야. 추워. 차가운 물이 올라왔어. 바닷물이. 그러면 춥다. 춥다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이렇게 발생할 거야. 그럼 하강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었던 거야. 그러면 봐봐. 자, 평상시라고 얘기를 한 포인트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평상시에 여기는요. 이 해수의 표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따뜻한 물이 많아. 따뜻한 물이 많으니까 저기압이야. 그러면 서태평양은 저기압되니까 상대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지? 많아진다면 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왔을 거야.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동태평양 쪽을 보면은 동태평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원래 것보다 이제 수온이 낮아지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니까 위에 구름이 만들어져도 어때요? 소멸이 되겠지. 그러니까 구름이 거의 없어.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거의 안 오거나 적게 와. 그러니까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와서 건조했고 이 서태평양은 구름이 많아서 비가 많아서 자 어땠다. 약간 우리가 습한 기후였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강수량,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이 많구나. 여기는 비가 적게 오니까 동태평양은 이 강수량 자체가 적었다. 근데 자, 엘니뇨가 발생한대. 엘니뇨가 발생한대. 엘니뇨가 발생한다라는 건 자, 기본적으로 무역풍 자체가
약화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여기 평상시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무역풍이 이제 약화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 쪽을 기준을 하면, 자, 서태평양은 원래, 자, 서태평양에서 원래 따뜻한 물이 이만큼이었어. 자,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물이 거의 없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분 거잖아. 그러면 서태평양, 이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바람이 약해지니까 여기서 원래 있던 바닷물을 저쪽으로 이동을 많이 못 시켜. 그러면 원래 이만큼이었던 따뜻한 물이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 동태평양 쪽은 원래 따뜻한 바닷물이 거의 없었는데 바람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좀 더 많아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원래 아래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은요, 위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따뜻한 물 때문에 얘는 올라올 수가 없지. 그래서 용승, 심층 해수의 용승이 약해져. 거의 이제 안 일어나게 돼. 그리고, 자, 기준을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원래 거랑. 원래는 따뜻한 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을 따진다면 만약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따뜻해진 거지. 따뜻해졌으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야.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비가 어떻게 돼? 많이 오는 거고. 이 서태평양 쪽은 원래는 따뜻한 물이 이만큼 많았는데 원래 것보다 빗물이 적어졌어. 그럼 봐봐라. 자, 이 서태평양은 원래보다 비가 적게 오는 거야. 원래 이제 평상시에 비가 꽤 자주 와야지 이제 그거에 알맞는 기후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따뜻한 물이 적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온도가 낮아진 거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추워진 거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고기압 되니까 구름이 소멸되면서 비가 안 와. 원래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산불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원래 찬물이 거의 없잖아. 따뜻한 물이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는 원래보다 따뜻한 물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럼 따뜻해지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의 상승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비가 안 왔었지, 여기는. 비가 거의 안 왔었는데 여기는 원래 안 오는데 거의 이제 여기 뭐 수치로 따지자면 여기는 뭐 1 정도 비가 왔다. 여기는 100 정도가 왔다. 그러면 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서태평양은 100이 아니라 5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는 100에 알맞게 맞춰서 살았는데 비가 50밖에 안 오니까 가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느끼는 거고 얘는 원래 비가 이 동태평양 쪽은 1이 왔는데 여기는 이제 갑자기 비가 30 정도로 오는 거야. 그러면 저기압이 세지니까 저기압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겠지. 그러면 1에 맞춰서 살던 사람들이 30이 되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라니냐를 맞아 설명을 할게. 자, 두 번째는 라니냐야. 자, 이 라니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여기까지 그럼. 자, 우리가 이 판의 경계에서, 자, 근데 판의 경계하면 항상 나오는 게 판 구조론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 구조론 보면은요, 이 판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판은 우리가 지각하고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보통 지표부터 약 100km까지를 우리는 보통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고요. 그 옆에 해양 지각이 있으면 이 지각부터 상부 멘틀 일부 약 100km까지를 자, 뭐라고?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로 걸리는 게 지각만 판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해양판이야.
근데 대륙판은요, 보통 화강암질 암석이니까 규소나 산소,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 이런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판은 두께는 얇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 근데 대륙판은 두께는 크지만 밀도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작아요. 자, 그래서 이런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고요. 이 판들을 대륙판이나 해양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백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약 한 400km의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연약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연약권에서 자, 뭐가 일어나? 이 멘틀에 이동이 일어나니까 이 연약권 위에 떠 있던 판들이 서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 판구조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 멘틀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 대륙이 서로 갈라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뭐가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크게 자,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와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발산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많이 얘기하냐면 너의 끼를 발산해라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발산이라는 것 자체는 자, 판과 판이 멀어질 때, 그러니까 끼를 발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렇지, 멀어지는. 근데 이거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판은 이렇게 빨리 이동하고요. 요 판은 이렇게 천천히 이동해. 그러면 니네들이 이걸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도 우리는 이 속도를 통해서 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구나. 그럼 얘도 발산형 경계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발산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 제일 큰 특징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야. 상승하는 곳으로 자, 기본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모두 일어나는 경계면을 의미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판이 뭐가 일어난다. 생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판이 생성이 되면서 아,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이 발산형 경계를 얘기할 때는 자,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해양판이랑 이제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요 사이에 V자 모양의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령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해령이 만들어지고요. 이 해령을 기준으로 자, 얘를 기준으로 자,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자, 여기 보면은 마그마가 여기 이렇게 막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달라붙는 애가 바로 뭐야? 새로운 판이 되겠지. 여기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발산형 경계에서 뭐가 판의 생성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추가적으로 많이 모의고사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 여기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탄생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해양판이다 보니까 바다잖아요. 그럼 바다 밑에서 보통 퇴적물들이 이제 침식이 퇴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태어난 지 오래된 애들, 선생님처럼 늙은이.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처럼 어때요? 젊은 애들. 그럼 아이는 당연히 어때? 오래된 애가 많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해령이야. 여기가 해령이라고 하면 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발산형 경계에서 포인트는 이 해양 지각이나 해양 지각이 서로 멀어질 때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됐고요. 이쪽에서 멀어지면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아지고 여기 많이 쌓이니까 두께도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자 땅과 땅 그러니까 땅과 땅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면서 V자 모양의 골짜기 열곡이 만들어지고요. 이 멀어지니까 계속 열곡이 계속 깊어져. 그럼 여기에 이제 바다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바다, 뭐 홍해 이런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판들이 서로 가까워지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은 멘틀 대류가 여기 보면 아래로 내려가지 하강하는 곳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지진하고 화산이 일어나는데 이 화산 활동은 사실 이 수렴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잖아. 섭입이랑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산 활동은 섭입형 경계에서만 나타나고 자,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은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총 정리했을 때 화산이 안 일어나는 건 충돌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 얘네 둘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서는 다 화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서 판과 판이 서로 부딪혀. 부딪히면서 생기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고요. 자, 이런 판들이 이렇게 쭉 아래로 들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해양판이 있고 여기 이렇게 대륙판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해양판은 밀도가 크잖아. 그럼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밀도가 큰 애들은 밀도가 작은 판 아래에 들어가겠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판이 어떻게 된다? 소멸이 일어날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 그러면 이쪽에 당연히 이 밀도나 이제 온도, 압력, 왜냐하면 서로 스치듯이 지나가니까 이쪽이 굉장히 뜨겁고 이제 압력도 높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얘네 대륙이나 이런 땅들의 일부가 녹아. 그러면 뜨거운 애들은 어때?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뭐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할 때 무슨 단어가 써?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보면은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얕은 데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깊은 곳에서도 일어나. 그래서 뭐 천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이 발생하고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뭐 그 사이는 중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판의 이 경계면을 우리가 베니오프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애가 있나 보다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양판이나 대륙판이 서로 만나면서 자, 이 판에 소멸이 일어났고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도 같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우리가 일본, 우리나라랑 제일 근처에 있는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판의 경계 위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 중에 지금 얘기한 게 섭입형이잖아. 이 섭입형 경계는 이 예시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났을 때 있지? 그 다음에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만났을 때도 해양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밀도가 같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어때요? 둘 중에서 밀도가 더 큰 애들이 밀도 작은 애들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으니까 얘가 바로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고, 그 아래에 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밀도가 비슷하면 어떻게 되나요? 충돌형 경계. 그래서 대륙판이나 일반적으로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얘네들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 그래서 뭐 대표적인 습곡 산맥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 이 충돌형 경계는 밀도가 서로 부딪히니까 위로 솟고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프스나 히말라야 이런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게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근데 이런 충돌형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화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화산 안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섭입형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면은요, 대륙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습곡 산맥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습곡 산맥이 안데스 산맥.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보면 수렴형을 섭입과 충돌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섭입일 때는 화산, 지진이 일어나고 충돌일 때는 지진만 일어나게 된다. 자, 이 섭입일 때, 자, 습곡 산맥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습곡 산맥은 안데스 산맥. 이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습곡 산맥은 알프스랑 히말라야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수렴형으로 묶었다면, 자, 문제, 실제로 모의고사 형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수렴형으로 묶으면 둘 다 습곡산맥인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문제 자체에서 섭입과 충돌로 구분하면 제일 많이 낚시치는 게 안데스가 만들어지는 거랑 알프스, 히말라야가 만들어지는 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아이고. 세 번째가 뭘 의미하냐면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스치듯이 지나가는 경계야.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림 보면 자, 해령을 경계로 이 판과 판이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이 변환단층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근데 이 보존형 경계는 말 그대로 보존되니까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진은 약한 지진, 뭐 천발 지진 같이 약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화산은 안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자 변환 단층에서 자, 아니 요거 그림을 그냥 대충 잘 봐봐. 변환 단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음, 이렇게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사이가 변환단층이잖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요 변환단층 부분에서만, 아마 책 보면 다시 나올 건데, 선생님 지금 그림이 좀 그지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 있고, 뭐 이 위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같이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 할게. 그림을 여기까지 그린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치듯이 지나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방향을 이동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일단은, 진화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진화야. 그러면 진화라는 게 뭐냐? 진화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보통 뭐냐? 자, 이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자연 선택설인데, 자, 이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 뭐가 일어나야 돼?
자, 기본적으로 원래 살 수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과잉 생산이라는 게 나타나야 돼.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지. 이 다양한 변이가 왜 나타나요? 이게 유성생식 플러스 돌연 변이에 의해서 되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 그러니까 기린들로 보면은 원래 이런 공간에 기린이 이렇게 네 마리가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 수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 길이가 다양한. 그러니까 많이 나왔으니까 유전자도 다 다르겠지?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두 번째 뭘 하게 되느냐? 자, 두 번째가 생존 경쟁을 한단 말이야. 생존 경쟁을 해. 당연히 이제 높은 나무나 이런 나무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 먹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잘 먹는 애들은 아무래도 살 거고 못 먹는 애들은 죽을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생존 경쟁이야. 먹이라든지 서식지, 배우자.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생존 경쟁을 해. 그러면 세 번째가 우리 금성 출판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개념인데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이 적자 생존으로 그냥 얘기만 한 거야.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는데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니네 문제 보면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쪽이야. 그래서, 적자 생존. 강한 애들이 살아남고 약한 애들은 뒤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강한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건 바로 뭐야? 자연이 선택해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 계속 반복을 하면 결과적으로 기린목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자, 뭐가 일어난다? 진화가 일어난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개체 간의 변이가 나타나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자,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론이고 금성에서는 금성에서는 이제 보통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개체 간의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요. 얘네들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자, 강한 놈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 일어나겠지? 이 적자 생존을 거쳐서 자, 종의 니네는 이게 나오더라. 분화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 근데 어차피 종의 분화나 진화나 거기서 거기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마 종의 분화라고 금성 출판사의 종의 분화라고 나와 있지. 이거 맞지? 이렇게 표현됐니? 진화로 표현됐니? 진화는 맞는 쪽으로 진화로? 그러면 종의 분화 말고 우리는 진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연 선택이 적자 생존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니네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슈퍼 박테리아 요게 나온단 말. 그러니까 저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세균. 자, 이건데 항생제 내성세균이랑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랑 사실 거기서 거기 있는 애기거든.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항생제 내성세균이 만들어지려면 원래 이렇게 세균들이 되게 많았어. 자, 세균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갑자기 어, 저기 독서실 연호야. 독서실로 가 있어. 자, 여기 보면은 갑자기, 자, 뭐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항생제를, 내성을 가진 애가 그냥 갑자기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내성 없는 애들은 몇 마리 없고, 내성 있는 애들만 좀 많이 살아남았어.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우리가 항생제를 약국에서도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서술형 개념이 나올 건데 우리 약국에서 이제 항생제를 주면은 항생제는 꼭 다
낮더라도 항생제를 꼭 다 드세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왜 낮더라도 왜 항생제를 다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이 이제 어 항생제 내성 없는 애들은 싹 죽어야지만 이 동일한 항생제를 이제 안 쓸 거거든. 근데 먹다가 안 먹으면 이렇게